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그 챕터 7, 챕터 8 발표를 맡게 된 전승준입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챕터 7은 산재 보상에 대해서 하게 될 건데, 그 사고가 일어나면은 어떤 식으로 보상이 책정이 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챕터 8, 여덟 번째는 사고 조사 및 보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7에서 산재보상 쪽에서 파트에서 알아볼 것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산재보상 개요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현대에서는 산재보상이 어떤 방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분쟁이나 분쟁의 해결, 그리고 부상이나 장애에 대한 산재 보상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고, 이에 대한 행정 및 관리, 비용 분담, 그리고 산재 보상의 미래,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재 보상의 목적 자체는 네 가지로 잡힙니다. 여기 이 책은 미국에서 쓰였기 때문에 미국의 주들이 좀, 미국의 주 기준으로 좀 작성이 되긴 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네 개의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보전인데, 다친 노동자들은 일을 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소득이 감소가 되는데, 이를 좀 돕기 위해서 대략 한 3분의 2 정도까지는 보전을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부상 근로자의 재활인데, 근로자가 다친 근로자가 그 일터로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직업 훈련이나 다른 곳으로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게끔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예방인데, 사고 예방으로는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산재 보상을 조금이라도 덜 해주는 게 조금 이득이어서, 그래서 직원들이 이런 자잘한 사고에도 다치지 않도록 좀 안전교육에 좀 힘을 쓰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고가 줄어들면 어, 자연스럽게 산재보상 보험료도 인하가 되는 이런 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업마다 다른 좀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근로자 보상에 좀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비용 분담, 비용 배분의 목적을 좀 띠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은데, 이를 좀 살짝 살펴보면은 대략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주마다 다른 조건이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이 힘들고, 가사 노동자의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보험이 들거나, 아니면은 그 일주일 혹은 한 달에 막 몇 시간씩 일을 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보험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임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좀 업무 자체가 정규적이지 않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규적으로 있지 않고 막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험 작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위험 작업이라는 그 조건, 그 기준 자체가 주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재보험이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자선 또는 종교단체 종사자 역시도 임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좀 업무 자체가 다양하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업무 자체가 좀 간헐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도 및 해양 종사자 역시도 산재보험 대상자는 아니기는 한데, 이는 좀 특별하게 연방 법에 따라서 좀 다른 책임법이 좀 적용이 되는 케이스고, 계약자나 하청업체 종사자, 그러니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좀 본질적으로 좀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미적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해외 근로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고용하면 산재고용 혜택이 있는데 좀 아는 지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계약을 사용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지 않고 고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다른 주에 사는데 좀 일터가 좀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 그러면은 거주하고 있는 주의 보험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산재보상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좀 보상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좀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고용주를 상대로 좀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 경우 그렇게밖에 보상 방도가 따로 없었습니다. 물론 법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고용주한테 좀 안전한 이런 일터를 제공할 의무나 이런 거를 쥐어주기는 했지만 그 부상당한 근로자는 그렇게 안전하다고 해서 업장이 난 곳을 이제 위험해서 부상을 입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입증을 해야 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당시의 법률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한 번 소송을 제기를 하면은 6개월에서 대략 6년까지도 걸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는 고용주 입장에선 좀 이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 훗날 나중에 일터에 복귀할 수 없게 하겠다는 이런 식의 구두 경고라든지 아니면은 그쪽 업계 사람들에게 이 사람 채용을 하지 말라는 이런 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올린다든지 이런 이런 개인적인 제약이나 혹은 이런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고용주는 심지어 본인이 무죄임을 막 이렇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세 가지 중에 하나 정도만 어떻게 입증을 하면 됐었는데, 첫 번째는 다친 사람도 잘못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다친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 건드려서 그것 때문에 막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막 저 사람이 미끄러지면서 저걸 건드렸는데 그게 연쇄작용으로 해서 이 사람이 다쳤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거나 아니면은 다친 사람의 동료가 뭔가를 잘못 건드려서 이 사람이 다쳤다라거나 혹은 이 사람이 무리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막 무리해서 함부로 일을 하려고 했다가 알아서 다쳤다라는 식으로 막 이런 사소한 것들 중에 하나만 입증이 되었어도 무죄가 선고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되지 못했습니다. 어, 이때 근로자 보상 법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때 지금 오늘날의 미국에는 50개 주 정도가 있는데 50개 정도의 주나 아니면 미국 자치령이나 이런 쪽에도 좀 모두 근로자 보상법은 시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보상법이 정식적으로 공포가 된 1948년 이전에는 법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정확히는 1838년에 프로이센이 이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제정까지는 해두었으나,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었어서, 그래서 약 90년 정도는 법이 없었다고 봐도 될 만큼 거진 무법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이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최초 도입은 1908년에 하기는 했었는데, 이 역시도 연방 공무원,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연방 공무원 한정적으로 적용을 했었었고, 그래서 이후에도 후술할 사고 하나를 직접 목격한 이런 루즈벨트 대통령 주도하에 아예 정식적으로 도입을 하자고 해서 적용이 되기까지는 했었는데, 이 역시도 계속 반발에 시달리다가
위헌 논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1917년도에 정식적으로 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어, 트라이앵글 셔츠웨이스트 공장에서 화재가 좀 일어났었었는데 이게 1991년도의 일입니다. 아, 1919년도입니다. 19년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1911년인데 이때 이 섬유 의류 공장인데 이게 건물 8층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화재를 대피하려고 이제 보니까 큰 비상구와 작은 비상구가 있었었는데 큰 비상구는 이제 물건들을 올려놓는다고 쌓아둬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었었고 그래서 좁은 통로로 600명씩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이제 탈출과 대피를 하려다가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인원이 몰려서 이제 좁은 통로로 사람이 몰리니까 창문으로 뛰어내리거나 엘리베이터 통로로 투신하는 사람들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직원 600명 중에 149명이 사망했고 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이제 고용주들은 이제 결국에는 무죄 판정이 떠서 처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났음에도 이제 고용주의 책임을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이제 이 사고를 통해서 이제 화재 안전 규정부터 시작을 해서 마침내 1917년도에 이제 보상법이 합헌으로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현대 근로자 보상제도는 이렇게 이어진 근로자 보상제도는 1948년 이후에 모든 주에서 보상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근데 아직도 논란 자체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 요율이 이제 점점점 물가가 상승하는 식으로 해서 보험이 요율이 점점 높아지는데 이때 이거를 낼 수 없는 미국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고 하나만 터져도 이제 파산에 가까우니까 이제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는 곧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법들을 제정을 하면서 초기 이 법들을 제정을 하면서 약 6가지의 목표를 좀 보상법의 목적으로 좀 소개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부상근로자의 소득 제공입니다. 이렇게 다친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친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에 대한 걸만한 소득을 제공을 하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법원 소송 건수 축소.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점을 명확히 잡아주니까 이에 대한 분쟁의 분쟁의 위험, 분쟁의 이런 이제 수가 점점 축소가 되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공공 및 민간 자선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는 이제 법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제 민간단체에서도 도와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민간 자선단체들이 도와줄 일이 점점 소송의 개수도 늘어나고, 이에 대한 보상금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금액도 증가를 하니까, 이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것도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서 조금 더 나아간 목적으로 재판과 항소나 이런 좀 낭비되는 비용과 시간들을 줄이게 되는 이런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 유지에 대한 고용주 참여과 관심과 참여 증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주도 이제 보상을 무조건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이 보상 자체를 줄이는 것이 이제 고용주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로 인한 좀 부가적인 목적도 좀 띄고 있는 이런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사고 원인 조사의 투명성 장려 같은 이런 부분도 좀 목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공회의소가 이렇게 보상법 목적으로 6개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들이 간과를 한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 좀 근로자가 이 보상법을 하나의
그 로또 같은 막대한 보상을 받는 일종의 수단으로 좀 악용할 것을 그것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랑 의료비가 점점점 인상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좀 이런 보상의 증가적인 문제랑 그리고 미국은 50개 주인데 그 주마다 각자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과 보상을 해줘야 되는 비율이 각자 다 다르니까 이것들을 전부 고려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가지 예시를 좀 소개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매사추세츠 그 피츠빌드시라는 곳에서는 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좀 허리 부상을 입어서 시청 직원이 이걸 근로자 보상 제도를 통해서 좀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보상을 받는 동안 허리를 다친 사람이 소프트볼 경기에서 선수를 뛰고 있었다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합의금 12,000달러로 이제 보상금을 미청구하겠다. 보상금을 받지 않는다는 합의로 끝났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부상 입고 이제 근로자 보상금을 타게 됐는데 이 사람도 시청 직원인데 겸임해서 이제 디젤 회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젤 회사가 소득 수단으로 걸려서 이게 보상금의 지급을 차질을 빚게 되니까 보상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되니까 이 회사를 아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이러한 사건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악용하는 수단으로 좀 쓰일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보였고, 그리고 의료비 이런 보험료의 인상, 보상의 증가의 경우에는 의료 분야의 기기가 점점점 지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의료비 자체의 증가와 좀 소송 자체의 증가로 인한 의료과실 좀 보험료 증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돈을 내야 결국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고용주가 만약 패소를 하게 되면 그거를 또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또 고용주가 되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을 조금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좀 근로자 재해 좀 보상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근로자 보상 비용은 고용주가 좀 간접비의 일부로 좀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고용주가 업장을 문 닫아도 좀 보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보상이 끊기면 안 되도록 좀 이렇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보통 근로자 보상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로자 보상보험이 의무고 그리고 모든 보상법률의 공통점은 좀 고용주가 보상보험에 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게 주마다 이제 어떤 식으로 그 보험을 보장하는가 이런 방식으로 좀 나타낸 표인데, 그래서 직원 수나 수행하는 업무 유형이나 고용주 사고 경험이나 잠시적 미래 손실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통해서 보험료를 좀 측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좀 근로자 보상 분쟁의 해결인데, 산재보상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비용과 시간을 좀 절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지켜지는지는 좀 의문인데, 고용주의 욕심으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거는 바로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근로자랑 고용주 간의 의견 불일치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중재위원회가 대부분의 주에 하나씩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랑 근로자가 모두 둘 다 변호사를 좀 고용할 의무는 없지만 그럼에도 많은 근로자가 변호사를 좀 고용하고 소비자 보상 분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스스로를 대기업을 상대로 좀 이렇게 대변할 여건이 안 됐다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기업이니까 또 뒤에 뭔가 캥기는 뭐가 있겠지 하면서 본인이 또 짓밟힐 뭔가를 이런 두려워하는 등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정해진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마다 비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근로자의 보상금에 따라서 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일정 비율로 무조건 측정이 되고요.
그, 그 오리지널 산재 보상의 의의는 좀 업무 중에 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고의 정의는 좀 주마다 다르지만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이라는 좀 공통점을 가지고 좀 정의가 되고 있는데 요새는 좀 사고의 정의가 달라져서 기술의 발전도 그렇고 이제는 많은 데이터가 좀 쌓였다 보니까 사고의 정의가 좀 달라져서 갑작스럽다는 특징은 조금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뭐 유해한 환경이나 물질에 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산재보상 목적상 사고로 간주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좀 스트레스 분야입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이제 고려되기 시작하는데 어, 스트레스 분야도 이제 좀 고려를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국가안전위원회는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일어나는 부상의 수랑 유형에 대한 통계를 좀 작성하고 하는데 이를 조금 살펴보면 그 산업 분야의 종류의 대부분이 좀 사고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0% 이상이 과로, 그리고 어딘가에 맞거나 부딪히는 사고는 24%, 그다음에 낙상 사고는 17%를 조금 넘는 이러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산재 보상을 하면서 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이런 주요 논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OE라는 거랑 COE라는 건데, 이는 Arising out of Employment라는 것으로 이거는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좀 비롯된 사고, 그리고 혹은 COE Course of Employment라고 해서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직무 설명서에 명시된 업무나 상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AOE로 처리를 하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접공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대이게 되면 이거는 업무 중 사고니까 AOE가 맞는데, 막 집에서 쓰던 물건을 용접한다고 일터로 가져와서 일터에서 용접하다 손을 대이면 그거는 AOE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좀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여도 개인적인 사유나 이런 회사와 직접적인 원인 관계가 없다면 AUE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이는 또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전에서 좀 흔한 논쟁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COE는 좀 번역을 해도 그 AOE랑 같이 업무상 재해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좀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AOE랑 COE 같은 경우에는 좀 결은 같은데 COE는 직접 일을 수행하다가 다친 거고 AOE는 좀 일터에서 다친 경우로 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산재보상의 주요 논점으로 꼽히는 것이 직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산재보상에서 주요 쟁점으로는 직원이나 용어의 정의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봐야 되는데 AOE랑 COE를 결정하는데 사용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 명단에 있고 상사가 있고 돈을 받는 사람은 명백하게 직원이긴 하지만 용역을 받아서 잠깐 일하고 가는 사람은 보통 직원으로 잘 안 봅니다. 근데 주마다 정의가 다른데 고용주는 직원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직원은 보수를 좀 받아야 하고 그리고 고용주는 업무를 감독하고 지시해야 된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업무 감독이랑 지시가 좀 그러니까 독립계약자랑 직원을 좀 구분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좀 제외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제 이런 걸로 AOE, COE, 그리고 직원의 유무 같은 걸로 이제 보상의 지급, 보상의 지급이 결정하게 되면 이제 장애와 산재 보상 이런 쪽으로 해서 얼마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게 됩니다. 보통 부상 자체는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좀볼 수가 있는데 분류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일시적 부분 장애 아니면 일시적 완전 장애, 영구적 부분 장애, 영구적 완전 장애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일시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유급 고용 상태로, 그러니까 돈을 다시 주고 다시 부릴 수 있는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근로자 부상 상태를 보고 치료법이랑 회복 기간을 예측할 수 있고 언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도 예측이 됩니다. 다만 업무 복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분 장애와 완전 장애로 나뉘는데 부분 장애는 치료 기간 동안 좀 업무 수행에 좀 불가하지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경우를 뜻하고 미국 일부 주에서는 좀 이걸 부상 정도에 따라 일시적 부분 장애를 좀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뭐 산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는 일시적 완전 장애에 대해서 급여를 좀 지급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 영구 부분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완전 회복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 좀 근로자는 다시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한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재교육을 통한 재배치가 요구가 되게 됩니다. 어, 연구 부분 장애 같은 경우에는 좀 스케줄 장애랑 비스케줄 장애,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피해를 입었는지 보이지 않는 피해를 입었는지를 주로 따져보게 되는데, 비스케줄 장애 같은 경우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주로 두부 손상이라든지 뇌 손상 같은 경우 이런 장애를 좀 말하게 됩니다. 보통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상은 일반적으로 장애 비율에 따라서 정해지고 약 25%의 장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의 25%를 이 연구 손상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급여의 25%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분류에 쓰이게 됩니다. 어, 이를 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 부분 장애라고는 하지만 이게 두부 손상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과적으로 어떻게 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 내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보통 네 가지 이론을 조금 사용을 해서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전인적 이론, 임금 손실 이론, 임금 소득 능력 상실 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 중에서 두 개나 세 개 정도를 좀 조합을 해서 네 번째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인적 이론이 뭐냐면 좀 부상당한 근로자의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영구적인 손상을 좀 입은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그럼 이 이론이 그 뺄셈처럼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근로자가 할 수 없는 일에서 이제 제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나이나 교육 수준 같은 요소에는 구애받지 않고 그이 사람이 뭐 술을 새는 거를 못한다 그러면 이런 물류 관리 같은 거를 그런 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뭐 그런 이론이죠. 그리고 임금 손실 이론 같은 경우는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얼마나 벌 수 있었나를 좀 산정하는 이론인데, 이는 실제로 벌어들일 임금에서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임금을 뺀 이런 차액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이론입니다. 장애 정도나 심각성은 고려되지는 않고 오로지 좀 돈적으로 실제 임금 손실만 좀 고려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소득 능력 상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복잡한 이론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벌어들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벌 수 있는 것까지 예상해서 고려를 하는 좀 복잡한 이론입니다. 이는 굉장히 주관적인 작업이기도 하고, 여기는 과거 직무 수행도나 교육 수준, 나이나 성별이나 승진 가능성 이런 것도 전부 고려가 됩니다. 어, 일부 주에서는 좀 지급 기간이나 최대 보상액 같은 경우는 좀 정해두고는 있습니다. 연구 부분 장애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표를 제가 까먹었네요. 그 표에 나와 있는데 엘라베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비정규 장애에 대한 이런 보상금을 최대 300주 정도까지 보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메릴랜드라는 곳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입고서 이제 회복하는 기간 동안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이것도 주마다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연구 안전장애를 다음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연구 안전장애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작업 환경에서 이제 아예 경쟁이 불가할 정도의 장애를 입었다고 판단이 되면 연구 안전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무력화 수준의 이런 노동 불가라기보다는 그 합리적인 경쟁이 좀 불가한 것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그 양눈 시력 상실이라거나 아니면 양팔의 상실 같은 그런 좀 특정 부상 같은 경우도 영구 안전 장애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에서는 이런 영구적 부분 장애처럼 좀 평생 보장이 지급이 되거나 아니 좀 이런 특정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주마다 각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산재보상의 금전적 혜택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의 경우 산재보상의 경우에는 좀 주마다 금액도 다르고 그리고 혜택도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노동부나 고용기준국 이런 부서에다가 직접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보는 게 정확한데 어, 일단 기본적으로 혜택을 한 세 개 정도 꼽아보자면 사망 및 장래에 대한 이런 혜택, 그리고 의료 치료 및 재활에 대한 혜택, 그리고 재활 및 산재 보상에 관련된 혜택,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망 및 장래 혜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산재 보상금은 사망한 근로자와 가족과 이런 부양 가족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배우자는 평생 혹은 재혼시까지 보장받고 이런 지금 나와 있는 표가 7-6인데 여기서 보면은 주마다의 기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다르지만은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는 나이까지 지급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막 300주까지 위스콘신주 맨 아래에 있는 위스콘신주 보시면은 그 최대 지급 기간이 300주 정도로 딱 이렇게 지급하는 주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다양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 지금 이렇게 많이 정해져 있는데 의료 치료 및 재활 이쪽 부분에서도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근로자 보상법은 부상과 관련된 의료비 좀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주는 완전한 보상을 좀 제공하지만 주마다 기간과 금액을 아까처럼 제한해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좀 이런 의사를 좀 선택하는 몇 가지 선택 사항을 명시를 해뒀는데 근로자가 치료받고 싶은 이런 의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직원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사 중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근로자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의사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주가 이 의사한테 그 치료를 받으라고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주가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정부에서 바꿔줄 수 있는 곳도 있고 고용주가 의사를 선택하지만 이걸 또 특정 기간이 지나면은 근로자가 다른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좀 주마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활 및 산재 보상에 대해서도 부상당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좀 재활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재활로 보통 이런 재활에는 보통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의학적 재활로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좀 필요한 이런 치료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걸어 다니거나 일어나는 데 필요한 보조도구 같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의학적 재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직업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직업 재활 정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떤 식으로든의 재활이든 좀 목표는 공통적인 목표는 근로자의 능력을 좀 사고 이전으로 되돌려서 온전한 업무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부상에 대한 좀 의학적 관리 이 파트를 좀 살펴보면은 어 1990년대에 좀 쏟아져 나오는 그 1990년대부터 서서히 좀 쏟아져 나오게 됐는데 좀 근로자 보상에 대해서 이제 민감해지고 사람들도 점점 다치는 사람이 좀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게 되니까 이는 곧 의료의 관리로 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좀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자는 건데 어 이는 근로자 보상 청구 처리 속도의 향상 혹은 비용 절감 혹은 사기나 이런 남용의 감소, 혹은 직장 부상의 좀 의료 관리를 개선하는 이런 목표를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게 점점 변화를 하다가 그 건강 파트너십 프로그램, 이게 헬스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도입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참여한 고용주, 그러니까 고용주가 HPP를 설립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참여를 하거나, 뭐 일부 주에서는 이게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이게 다 의무 참여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직장 내 부상관리기관, 그러니까 MCO라는 것을 좀 설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HPP를 통해서 이게 MCO가 설립이 되니까 근로자나 고용주나 이런 의료 서비스 제공자나 근로자 산재보상위원회 BWC에서 좀 나오는 이런 서류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보고서나 이런 서류 작업들이 월등히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HPP가 도입이 되면서 좀 이게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적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HPP를 시행한 주들은 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게 되었는데 공통적인 교훈을 얻게 됐는데 HPP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낫다는 평가도 있었고, 그리고 비용 절감은 목표의 일부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만 HPP를 도입하는 경향이 컸었는데, 이게 곧 있으면 임금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복귀 가능성이 같은 이런 다른 기준도 포함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근로자들은 의사를 자주 선택한다는 경향도 확인이 되었고, 그 업무 복귀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행정 사례 및 관련돼 산업안전보건청 오샤에서는 그 사고의 기준을 좀 명시했음에도 좀 경미한 부상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안 하고 넘기는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는 좀 서류 작업 같은 것들이 좀 귀찮기도 하니까 이 서류 작업을 피하고 좀 산재 보험료 자체도 좀 낮추고 하는 그런 것들을 노린 건데 심각한 부상이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 기준은 주마다 다르긴 한데 24시간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이거는 심각한 부상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에는 회사 보험사나 좀 정부기관, 주연방기관 이런 곳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리고 이런 통보 기한도 정해지고는 있지만 주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좀 어기게 되는데, 어,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이런 쪽에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아직도 그 제도의 남용 사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의 남용 사례도 있지만 좀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어도 좀 부상 근로자들이 좀 소득 손실을 겪게 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주나 근로자 할 것 없이 좀 흔하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좀 정신적인 문제를 청구가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정신적인 아픔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인 그 정신과 의사도 대동을 해야 됐고 그리고 이 일을 또 변호해줄 변호사도 동원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점 변호사 비용도 받아내려고 하고 해서 점점 보상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건 건수 자체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좀 산재 보상의 이런 비용 증가 자체도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보상액 자체가 좀 한없이 낮게 책정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득액의 66%를 지급하라고 제정을 해두었지만 사람이 100% 벌어오던 거를 66%로 이제 지급을 받게 되니까 이제 이거는 곧 빈약한 생활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남용이나 산재보험 사기를 좀 이제 서서히 적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 보상 사건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당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조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생각입니다. 이제 산재보상제도의 미래를 살짝 보면은 이제 보험료 인상이나 좀 자기부담금 증가 같은 이런 특징들이 서서히 계속 보이게 될 건데 그러려면 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산재보험료의 좀 상승을 통제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좀 사고를 덜 일으키는
그런 산재보험료의 상승을 통제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그리고 전략 자체도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좀 좀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전문가들과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지속적인 연락을 해서 이제 부상자들의 충성도를 유지한다든지, 신속한 복직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사고 원인을 좀 규명을 해서 사고 재발 방지를 한다든지, 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기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사고 조사 및 보고 파트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 파트에서는 사고 조사 및 보고, 그러니까 사고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조사를 하고 이를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신문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조사 및 보고인데, 사고는 계획되지 않은 사건 혹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좀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사고들을 이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를 좀 실시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향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든지,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제 요건을 준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사고 비용을 산정한다든지, 이것이 제일 크죠. 적용 가능한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좀 판단한다든지, 혹은 산재 보상 청구 처리에 대한 이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조사를 좀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고 보고서를 좀 작성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고 조사의 유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고 보고서고, 그리고 다른 것은 사고 분석 보고서입니다. 어, 사고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좀 경미한 사건을 좀 토대로 보고를 할 때 작성하게 되고, 보통 이거는 육하원 측에서 외를 빼고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 특징은 누구나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쓰이게 되고, 이런, 죄송합니다. 넓은 범위에서 좀 쓰이게 되는 그런 보고서들을 좀 사고 보고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분석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좀 경미한 사건이 아닌 좀 심각한 사고, 그럴 때 작성을 하게 되고, 이때는 육하원 측 전부 작성하는 식으로 해서 세밀하게 작성을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사고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작성할 수 없고, 이거는 전문가 위주로 이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위주로 좀 작성하게 됩니다. 분석 보고서가 따로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좀 실제적인 좀 근본 원인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소송으로 이런 가능성 의뢰나 증명용으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분석 보고서는 사람이 죽었거나 응급실에 갔거나 응급처치 이상의 의료기관 처치를 하는 등 막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쓰이고, 그 외에 경미한 부상에서는 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사고 조사는 언제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 조사가 지체가 되면 이거는 또 많은 애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거는 응급조치가 끝나는 대로 즉시 사고 조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시작할수록 좀 정확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커지고, 늦을수록 좀 그 목격자나 이런 관련돼 있는 관련인들의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진술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사고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사고 현장이 훼손되기 전에, 그리고 목격자들 간의 접촉이 있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현장 훼손은 알다시피 중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목격자들은 좀 본능적으로 서로의 좀 말을 맞춰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사고를 목격한 게 제대로 본 건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진술을 좀 바꾸곤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거는 이거는 경영진들이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반증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서 즉각적인 대응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사고의 좀 일반적인 원인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고의 원인으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대략 한 7개 정도로 좀 축약을 해서 볼 수는 있겠는데, 첫 번째는 개인의 신념과 감정,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라던가 자기맹신 같은 경우에 혹은 권위나 상사를 경멸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신념이나 감정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기. 그 본인이 조금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거나 불안전한 상황임에도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안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부적합 또는 과부하, 그러니까 노동자의 몸살이 걸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 혹은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집중하지 못한 거나 좀 산만한 경우, 일이 어려운 경우 같은 이러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좀 꼽히고, 그리고 시스템 실패, 이는 직원 교육을 했는데 직원이 듣지를 않았던지, 혹은 이것이 와닿지 않는 교육이었던지, 혹은 규칙이 존재는 하는데 시행되지 않는 경우, 다들 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는 알지만 그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경우든, 이런 식으로의 시스템 실패도 하나로 들 수 있겠고, 그리고 함정, 이거는 개인 보호 교육 미흡으로 인한 좀 낙상 사고, 혹은 불안전한 자세로 있다가 추락이나 결함 있는 장비 같은 이런 식으로 좀 함정에 빠지듯이 사고가 벌어지는 그런 경우를 뜻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도 만들어진 이런 불안전한 조건, 개인의 결함이든 아니면은 이런 고용주의 결함이든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진 불안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규칙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장난이나 싸움을 하다가 이런 안전하지 않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난다는 등 이런 원인들을 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사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인원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좀 부상당한 근로자의 직장 상사가 조사를 좀 시작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그 안전관리 전문가가 업무를 수행하고, 어떤 곳은 조사팀을 꾸리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의 규모마다 혹은 회사의 사고 유형마다 이런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좀 고려되고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조사를 아무나 좀 진행하게 되더라도 마지막에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시정 조치나 좀 권고 사항을 위해서 좀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 안전보건 전문가가 조사 수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원할 경우에 조사를 하는 팀을 꾸리게 되는데, 보통 안전보건 전문가는 이 팀의 리더를 맡게 됩니다. 보통 사고 조사팀이 이렇게 꾸려지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좀 해당 업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직원이 필요하고, 안전위원회 위원이나 노동조합 대표나 아니면 사고조사 경험 있는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나 지방정부 대표,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좀 안전보건 전문가는 이런 팀에서 사실을 수집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조사의 진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고 조사를 좀 수행할 때 이제 살펴볼 것들로는 대략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고 현장의 격리, 사고 현장 보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혹은 훼손되지 못하게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에 있고, 그리고 모든 증거를 기록하고 촬영하기. 이거는 증거 소멸 방지나 증거 훼손 방지나 사고 현장에 좀 이런 비싼 장비가 있을 경우 이거는 멈춰 놓는 것이 좀 이게 기업에게 손해로 이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히 재가동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바로 그 현장을 바로바로 찍어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이런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할 때 자나 동전 같은 이런 그 거리나 이런 크기를 가늠하기 쉬운 이런 친숙한 물체를 옆에다 두고 원근법을 방지하는 식으로 찍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증인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확인하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바로바로 탐색을 한 후에 주요 증인, 보조 증인, 3차 증인으로 이렇게 세 단계의 범주로 기록을 해서 이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사고조사 후속 조치로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시정 조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원인 제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거를 또 표준 절차에 반영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증인 신문 그러니까 인터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알아볼 건데 어 인터뷰 기법 자체는 좀 정보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개인의 의견이나 좀 감정에 좀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목격자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터뷰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우선 인터뷰 시기로는 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사고 직후가 굉장히 생생하고, 그리고 또한 목격자들끼리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면 진술을 비교하고 좀 진술을 바꾸게 되고 하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좀 따로 인터뷰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장소로는 되도록 사고 현장에서 하는데 만약에 사고 현장에 사고가 크게 나서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다른 조용한 곳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이는 어떤 방해도 없어야 되고 다른 목격자는 동행하면 안 됩니다. 목격자가 동행하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술이 좀 섞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터뷰 방법으로는 경청하고 그리고 질문도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거기서 그거를 보셨습니까? 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보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에둘러서 표현하는 것이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경청하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적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두었다가 증인이 떠나고서 이제 메모를 신속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고 보고인데 보고 형식으로는 이제 사고 보고서로 마무리하는데 어, 보고서의 목적으로는 사고 조사 결과랑 사고 원인 그리고 시정 조치 권고 사항을 좀 기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가 예. 이 사고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는 그 오샤 보고 요건이 아니라 오샤 보고 요건은 앞서 6장에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오샤에 제출하는 용은 그쪽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회사 사내 보고를 위해서 이렇게 좀 표를 적어둔 겁니다. 저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사건 번호나 뭐 소속 부서 팀, 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 이런 항목 외에도 좀 목격자 목록이나 인터뷰 날짜, 시간 및 장소, 뭐 이런 기타 관련 정보 등등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사진에 하나가 잘렸는데 여기 그 8-5번으로 나왔었던 이 자료들이 이게 그겁니다. 오샤에 이제 오샤에 제출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래서 훗날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쪽을 참고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고가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분명히 나서 이제 이거를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사고가 좀 경미하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 그 고용주 자가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좀 안 쓰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이런, 대부분의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좀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보고의 행정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사고 보고서 자체는 좀 작성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이게 막 OSHA의 보고 기준이라든지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사고 관계자라는 이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이거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무사고 일수 안전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이제 회사에 소문이 나게 되면 이에 따른 회사의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두려워서 일부러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나, 혹은 이런 정말 경미한 사고라고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 전문가들은 좀 이런 관료적인, 서류적인 이런 작업들보다 좀 간편한 보고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좀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보고의 목적 자체가 좀 처벌이 아니라고 좀 명시하고 알려야 된다고도 그 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아볼 것은 좀 이제 책에서 마무리로 정리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실수들을 좀 적어놨었는데 이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차 사고 조사를 좀 소홀히 한다거나 이런 운 좋게 발생하지 않은 이런 아차 사고인데 이것들 역시도 조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사고 데이터나 이런 예방 데이터로 좀 중요한 예방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차 사고 조사도 착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적이지 못한 시정 조치는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그 후속 조치 같은 경우는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좀 증상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조사 의의를 두어야 하고, 그리고 좀 조사 결과에 본인의 편견이 좀 들어가거나 혹은 조사 자체를 좀 늑장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할 때 사람이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위협적으로 그 인터뷰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좀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본성 자체를 좀 고려를 해야 하고 그 조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숙지를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심층 조사 같은 것도 실시를 해서 경미한 사건이어도 이거를 깊게 파고드는 그 용모가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잘 막아야 하고, 이런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것이 100%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책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10가지 실수를 조사에서는 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를 좀 인지하고 반영을 하게 된다면 조사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책은 적어두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잘했고, 일단은 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 예, 일단은 공유를 좀 꺼줄래? 예, 음. 자,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한번 요거를, 좀 의논을 좀 해볼 건데, 이제, 자, 이제 한글 파일 보이지? 일단은 알려줄 거 먼저 알려주고, 일단 자세히 보면 AOE랑 COE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의 산재보험에서의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서 둘 다 승인을 얻어야 되는 방식이거든. 여기서 나왔던 거, 근데 정리를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AOE는 그냥 왜 다쳤는지가 중요한 게 목적인 거고, AOE라고 하는, Cause of Injury라고 하는 이 AOE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선가에, 언제 어디서 다쳤는가야. 그러니까 왜 다쳤는데 어디서 다쳤냐. 이제 이게 문제인 건데,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둘 다 충족이 돼야 돼. 업무 기인성이라는 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보다시피 뭐라고 돼 있냐면 업무 재해성
경우와 우리 산재보험료도 그래, 산재보상법도 그다음에 업무 수행성이라는 말로 얘네들을 그대로 갖다 쓴 거야,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쳤냐, 그리고 왜 다쳤냐, 뭐 이런 것들을 엮어서 저거를 한다라는 거지.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인거는 이해가 됐니, 너희들? 자, 그러면 이랬었을 때에, 자, 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가, 좀 빠졌는데, 빠진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냥 이거를 해석을 해주면, 그러니까 백 인저리라는 게 이제 허리 요통이야. 허리 요통. 허리 요통에 대한 어떠한 손실, 비용, 손실에 대한 거에 대한 보상,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대한 걸 얘기를 하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 공공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따진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가져야 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되면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산재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의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보험에 나가는 지출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보다는 산재보험료가 더 나간다라는 거야. 같은 허리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물론 우리나라랑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이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다 내주니까 하겠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아. 개인이 내야 돼. 건강보험 자체를. 우리나라 같이 뭐 이렇게 국가 단위로 하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각 개인 회사들이 있어서 거기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질병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내가 내야 되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거야. 미국의 시스템은 달라. 근데 이랬을 때에 이러한 경우에서 건강보험보다도 산재보험의 허리 요통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을 본때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랑 같이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떠한 것을 있을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우리가 나가서 골프를 쳤어. 근데 허리를 삐끗했어.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는 가서 빨리 병원에 가서 허리가 아프니,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 근데 얘네들은 절대는 아니겠지만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작업장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야. 생산 현장으로. 그리고 거기서 허리 아파요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보험료를 쓸 필요 없이 산재보험료를 받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산재 보험 처리를 잘해주는 회사가 있거나 우리는 거의 대부분 다 해주니까 이런 거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아프더라도 꾹꾹 참고 다 어디서 아픈 거야? 회사에서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어. 그게 우리나라도 특징이야. 미국의 이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후에 있는 AOE랑 COE라는 게 다 맞물리는 거야. 어? 왜 다쳤는지, 어디서 다쳤는지. 나는 회사에서 다쳤어요. 음. 집에서 다친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아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 가지가 충돌이 되는 거지. 이거 들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회사에서. 충돌이 되니까 산재보험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되게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것 때문에 산재보험료가 높아져서 실질적으로 되게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깊게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를 잘 안 하긴 했지만, 빠졌던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오샤에 있는 양시 301이라고 하는 양시 체계도 있어. 물론 이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사고가 났었을 때 조사하는 양식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었을 때에 이와 유사한 폼이 있어. 우리나라도 그걸 작성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근데 미국에도 이런 폼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디스커션 케이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제 심도 있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인거를 좀 그대로 좀, 번역해서 읽어주면 뭐라고 이게 좀 해석이 되냐면, 그러니까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의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잘 한번 들어봐. 어,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다친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서 그 직원을 잘라라. 한마디로. 오브 힘이라고 했으니까 내보내라. 라고 한 거야. 그래서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나는 부주의한 직원이 우리 회사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거를 용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고를 일으키는 부주의한 직원 때문에 수익을 내는 일은 더더욱 어려워져.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랬더니, 여기에 있던 클라크 프로세싱 컴퍼니의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전관리자인 고든 제스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상사가 충분히 이렇게 화를 낸 뒤에 이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사장님 특정 직원을 탓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뿐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라고 했었을 때 안전관리자가 얘기한 거랑 사장이 얘기한 게 다른 거야. 사장은 누가 잘못한 직원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 회사의 안전수칙을 안 지켰으니 내보내라 라는 거였고, 안전관리자는 내보내는 것이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뭔가를 찾아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이랬을 때 너희들의 의견은 어때? 사장님이 얘기한 게 맞는 걸까? 안전관리자가 얘기하는 것이 더 맞는 걸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맡아들일 이제 일은 이르겠지, 회사에 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어, 안전거리자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자? 네. 왜? 그, 또 문제 일으켰다고 해서 무조건 내쫓으면은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내쫓는다는 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고가 났을 때 덮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내쫓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계속 안전수칙을 안 지키는 직원들을 그냥 냅둬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삼진아웃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치. 만약에 그 어긴 거를 뭐 몇 번 더 어겼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쫓는 거죠. 음, 그래? 다른 친구들은 어때? 다른 학생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안전관리자가 조금 더 말이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 그러니까 사장의 말은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결국에는 다 무조건 인재일 것이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뭔가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건데 근데 물론 그런 사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구조나 작업의 방식이라든지 다른 어떤 여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음, 그렇다면은 단순히 이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 근로자를 내쫓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라면 뭐 어떻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게 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누구 하나를 자른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했는가, 아니면은 그 사고가 왜 발생했는가, 좀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해결해야지, 어, 사람을 뭐 자르든 안 자르든 그걸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음. 이제, 근데, 네. 맞는 말이긴 해. 근데 너희들이 좀 잘못 이해했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나? 얘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부주의한 직원을 자르라고 한 거야. 부주의한 직원. 사고를 낸 직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직원을 잘라라. 얘네들은 사고 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장은. 그러니까 미리 차단시켜라.
사고에 날 만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안전관리자는 다르게 얘기한 거지. 네. 저도 음, 그거,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부주의한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뭔가 규칙을 어기고, 이런 행동들을 해왔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도 통제를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한번 자른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음, 단순히 그 사람을 자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좋아, 좋아. 다른 친구는 어때? 학생은? 미리 자른다는 게 뭐라 그럴까요? 아, 이게 죄를 아직 짓지 않았는데, 쟤 낌새가 보니까, 쟤 평상시 행실 보니까, 쟤는 분명히 사고를 칠 거야 하고선 쟤 먼저 미리 잘라내. 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치. 안전수칙을 잘 안 지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음, 그러면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거 죄를 물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나가 하고서 벌을 준다. 뭐 그런 거는 좀 이치가 맞지 않지 않나 음, 싶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에, 하일리 가장 기본적인 도미노 이론도 음, 불안정한 뭐 상태라든지 그런 걸 제거하라고 하잖아요. 음, 그런 그런 상황이 그 사람이 그렇게 불안정한 행동이나 뭐 상태가 될 만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고치게끔 그 회사 그런 작업장의 상황 그런 분위기를 고친다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면 진짜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너 낌새가 보니까 너 못된 놈이구만 너 아주 사고를 일으키게 뻔하구만 하고서 미리 죄를 물어가지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선 지레짐작해가지고 먼저 잘라버리면은 그거는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좋아.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네. 근로자 편이네. 근로자 편이야. 내가 다음에 이렇게 잘리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나름. 자르는 것도 물론 이제 방법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음, 그러니까 그 자르는 것 자체를 이제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음. 그러니까 자르면은 해결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이제 저는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성종이가 얘기했듯이 아까 성종이 얘기했나? 삼진 아웃제 얘기했잖아.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경천이가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 시스템 내에 넣어야 된다. 불완전한 행동이나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안이가 얘기한 것도 되게 비슷해. 하인리에서 세 번째인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한다. 근데 불완전 상태 행동인데 그 행동을 통제하려고 우리 시스템에 넣으려고 했지만 음, 우리 통제상에서 벗어나. 예를 들어 안전모를 쓰라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안 써. 그럼 퇴출시켜야 되잖아. 음. 우리 안전 시스템에. 그러면 그 사장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저도 그쪽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장 쪽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럼 그거를 네. 제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걸? 그러니까 뭐 회사 내부 규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선 이게 뭐 너 대충 봤는데 너 그냥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에 너 행동이 좀 나쁜 것 같아.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선 뭐 안전 뭐 몇 회 안 쓰면 이제 그렇게 삼진 아웃제처럼 이렇게 세 번 안 쓴 게 걸렸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 완전 퇴사까지는 아니라 첫 번째는 뭐 며칠간 근무 금지, 그 근무 금지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급여도 금지시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가 뭐 또 걸린다 그러면은 진짜 뭐 퇴사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그런 좀 회사 내부 규정, 법령 그런 식으로도 뭔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근데 그거는 제도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그거를 계속 불완전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말해도 안 듣는다면 그거는 개인적인 결함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은 이미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하더라도 사고는 거진 필연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좀 위험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이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개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죠. 개선이 됐으면. 음, 그냥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결론이 뭐야,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의견이 그러지 말고. 다양한데 아, 의견이 일단, 다양합니다. 이게 저희가 좀 일반 그런 음, 노동자가 좀 더 뭐랄까 좀 더 친근감이 있어가지고 이 노동자 쪽으로 제가 좀 이렇게 그쪽 사람들 대변하는 쪽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CEO 그런 사장의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그쪽 마인드가 좀 멀다 보니까 잘 안 나왔거든요. 일반 노동자 마인드가 조금 더 와닿아가지고 노동자 쪽을 변호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 음, 근데 그 사실 CU 예,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도 명확한 기준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어떻게 그 사람을 처벌한다 이런 의미를 떠나서 CEO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도 만약에 그 직원을 해고를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전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뭐 근로자를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는 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그런 식으로 해고를 했을 때 그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좀 납득할 수 있는 아니면 혹여라도 나중에 어떤 뭐 그 항의 뭐 그런 걸 했을 때 명확하게 이제 너는 이런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거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해고인 거야. 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뭐 근로자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든 뭐 CEO가 명확하게 이제 그 뭐 처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든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아. 이거는 다 정답은 없어. 실질적으로. 왜냐면 되게 민감한 문제거든. 근데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만들려고 하지만, 실적으로 성공한 나라들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완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3아웃제라든지 3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는 얘기해. 아까 경천이가 잘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안전모를 안 썼을 때에 이 사람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것보다 우리 안에 시스템을 만들 때 만약에 안전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안전모를 쓸 수 있는 어떠한 환경적 요소를 일단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뿐이 없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어떠한 휴먼 에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안전모라면 안전모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하든지, 안전벨트가 됐다든지, 기계의 뭐 방호장치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떠한 시스템적인 장비를 다 해준다라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지키고 지속적으로 안 지킨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삼진 아웃 때처럼 이 사람을 어떤 제재를 가해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야. 근데 그거조차도 실질적으로 아까 여기 예에서 나왔듯이 어떠한 중간적 단계는 또 아니야. 둘 다 합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버무렸던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어느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얘기했던, CEO가 얘기했던 불안전한 행동을 얘는 계속 하는 아이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고가 나. 그러면 우리는 되게 손해를 봐. 우리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손해인 거지. 회사가 멈추고, 그만큼 손실이 있으면, 그만큼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도 못 올려주고. 그것도 손실인 거야. 같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근로자는 못 느끼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것도 상당히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해. 근데 아까 여기에서 나온 안전관리자처럼 그것만이 핵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왜 부주의한 행동을 했는지를 밝혀내고 그걸 개선해줘야 똑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인 거지. 근데 그걸 근본 원인을 찾고 시스템을 적용할 때까지는 그러면 이 사람은 방치해야 되나? 그건 또 아니잖아. 부지하게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또 사고가 그때 당시에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의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일 거고, 너희들이 아까 경천이가 잠깐 얘기했지만, 특히 정규직일 경우에서는 이 사람 잘라내지 못해. 죽어다 깨도. 어디로 딴 데로 인사이동을 시키든지, 예를 들어. 근데 그것도 부당하다고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문제. 우리나라 환경상에서는 그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너 그냥 딴 데로 가면 가는 거야.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한 번씩 너희들도 나중에 회사에 가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적어를 할 거야. 물론 회사마다 뭐 삼진아웃제다, 뭐 원스트라이크제를 운영한 데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어떠냐면 하청업체 대상이야. 걔네들도 정규직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GS건설이다 그러면 GS건설을 도급을 누군가한테 줬을 거고 협력체가 있을 거고 협력체에서 들어온 어떤 일당이나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은 거지.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 권한이야. 근데 막상 GS건설 A를 원스크제를 하겠다? 쉽지 않지. 같은 직원인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입 원스테이크가 그러니까 되게 약자에게만 도입되는 법, 도입되는 제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야 돼. 물론 그 사람 안 지켜서 쫓겨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자세히 이러한 어떠한 사회적 환경과 함께 어떤 식으로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우리 회사에 맞게 다가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 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나한테 왔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우리가 어느 시기든 간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생각도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우리 회사는 원스테이크제예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건지, 어? 한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씩 깊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 너희들도.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끄집어낸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잘 알면 될 것 같아. 첫 번째는, 잘 설명도 해줬지만,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똑같다, 미국과. 예를 들어, 딴 데서 다치더라도, 가정에서 다치더라도,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더라. 현재 시점에선 그래. 만약에 세한이가 집에서 무거운 걸 들어서 허리 삐끗했다? 그러면 회사 와서 그냥 에어포즈 하나 들고 다가, 허리 다쳤어, 이러면 돼. 그럼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그럼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음,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직 근로자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또는 공공기관에 어떤 내가 내일 뭐 예를 들어 다음 주 공공기관의 어떤 건설 쪽에 내가 들어간다. 협력사로. 그러면 꼭 거기가 더 아파. 그럼 공공기관은 100%로 가야죠. 어, 이런 케이스야.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야, 그게. 그래서 공공기관도 안전관리자를 너희들이 만약에 가서 하게 되면 그게 골치가 아파. 산재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와서 막 산재 신청하니까.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유심히 좀 봐줄 필요가 있고, 어떤 대책을, 근데 그건 국가적 대책이 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방지하기는 쉽지가 않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아까처럼 불완전한 행동을 하는 직원과 직원을 잘라야 될 건지, 아니면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될 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어. 이게 기존에 뭐 시스템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잡혀 있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돼. 그리고 너희들도 인간공학 시간 때 배웠겠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부주의할 수밖에 없어. 뭔가 안전 조치를 잘 하다가도 뭔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다양하거든. 근데 그럴 때 안전사고를 안 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물론 중요하긴 해. 인간 존중 사상이 안전의 사상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수익을 내야 되고, 뭔가에 대해서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 가족까지 내가 먹여 살 수 있게 어떤 월급이나 이런 걸 줘야 되고,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면은, 너희들도 좋을 것 같아.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다들